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겨울 폭풍으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약 3,800만 명 주민에게 홍수 경고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베버리 힐스도 진흙 사태로 뚫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모든 연방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는 지금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비선거 투표용지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없습니다. 니키 헤일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각각 네바다주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헤일리 후보는 신변 안전 경호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에서 면책 특권이 없고 따라서 선거 결과 전복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원의 국경보안법은 통과시킬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공화당이 국경보안을 원하면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고 아니면 공화당이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들이 과거의 운영 방식인 은행 지점 늘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이 휴대폰 앱 거래를 권하고 지점 줄이기를 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인데 디지털 시대에도 지점이 필요한 새로운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뉴욕 경찰국이 로버트 순찰대를 해고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암 발병한 것을 공개한 것은 추측을 피하고 암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왕실과의 걸끄러운 관계 때문에 아버지 대관식에서는 발코니 이벤트에도 참석이 거부됐지만 아버지는 아들 해리 왕자에게 암에 걸렸다고 알렸고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러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방금 전에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아컵 4강전이 끝났습니다. 한국이 요르단에게 처음부터 조금 부진한 경기를 펼쳤죠. 요르단과 비교하자면 해서 2대 0으로 졌습니다. 모든 게임 끝나서 지금 한국이 2대 0으로 요르단에게 졌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병기를 가지고 잘못 썼다 여러 가지 의견들 전부 축구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따로 하시기로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국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케이블 텔레비전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조금 좌절이 될 만한 그런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캘리포니아주의 이 위험한 그 사태와 네바다주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선거부터 맨 앞에 섹션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북가주는 강풍인 것 같고요. 이번에 남가주는 폭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기의 강이라고 하는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넓은 이런 현상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게 이제 애리조나라든가 네바다주 일부까지도 국경이 아니라 뭐죠? 이런 때는 주의 경계에 있는 곳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가주에서 3분이 숨지셨는데 전부 나무에 의해서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서 삼나무 때문에 숨지신 분도 계시고 전부 3분은 그 사망 원인이 나무가 쓰러져서 완전히 뿌리가 뽑혔어요. 뿌리가 위쪽으로 가고 가지 쪽, 위쪽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진을 보면은 비디오도 보면은 자동차가 한 3분의 2 정도는 뭔가 나무에 가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진흙 사태가 일어난 거죠.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 제가 본 비디오 가운데서 가장 영화적이라고 할까요? 현실적인 것 같지 않은 것은 피아노가 떠다니던데요. 냉장고도 그 무거운 메탈 냉장고도 떠다니는 이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몬테치토 해리 왕자는 아버지 암 때문에 영국에 도착했는데 집도 사는 곳이잖아요. 집도 지금 이제 홍수 강풍 위험에 있습니다. 몬테치토 말리부도 그렇고 베버리힐 어제
헐리우드 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뭐 산타모니카 산맥 또 UCLA가 있는 그곳이 이제 비가 가장 많이 내렸다고 하잖아요. 사흘 동안 10일 거의 12인치 정도 내렸는데 그럼 이제 벨에어 부자 동네가 지금 굉장히 뭐 진흙의 강 이렇게 표현이 될 그럴 정도거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민이 4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 가운데서 3,800만 명이 강풍이거나 폭우로 아직도 위험이 있다. 특히 이제 로스앤젤레스는 내일까지는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그런 경고를 받고 있는데 뭐 진흙의 강, 베버리 힐스가 진흙의 강이 돼버려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해놓고 비 올 때를 대비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오기 때문에 진흙, 잔해가 퍼져서 지금부터 비가 조금만 더 내려도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운전하실 때도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외출하지 마시라 하는 게 이게 빈말이 아닌 겁니다. 정전된 지역 많죠. 글렌데일 지역도 그랬었고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들어왔다 다시 나가고 뭐 수십만 명이 지금 전기가 없고요. 학교의 경우는 오늘도 휴교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근처 뭐 소노마 카운티라든가 말리부 지역도 그렇고 어제 이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가 휴교를 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야지 됐는데 출석률이 뭐 60% 조금 넘는 70%도 안 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것을 똑같이 지금 겪고 있는데 대기의 강이라는 그 현상이잖아요. 대기의 강이라는 게 하늘의 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태평양 지역 우리 지난해 겪었던 이쪽 지역에서 해수면이 따뜻해지면서 공중으로 수증기가 점점 올라가고 더 많이 따뜻해져서 올라가고 그걸 또 뭐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막 운반을 해서 그래서 이제 땅에 강이 흐르는 것처럼 강물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건데 그게 마치 이 대기 땅이 강처럼 된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면적이 넓어서요. 한 250마일에서 375마일이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 무슨 우리가 왜 그런 노래를 왜 부릅니까? 500 miles 하는 그 정도니까 거의 지금 커버할 그 정도죠. 그 너비가. 그래서 아주 긴 그 습기의 흐름이다. 기후 변화와 엘니뇨 등에 따라서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어제 캐런 베스 LA 시장 왜냐하면 3,800만 명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인구 가운데서 4분의 1이 넘는 1,000만 명이 LA 카운티에 살고 있고 그 가운데 또 뭐 거의 반 조금 안 되는 400 몇십만 명 정도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캐런 베스 그 시장이 기자회견 하다 끝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하는데 캐런 베스 LA 시장은 바이든 그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로 하려고 하기 전에 캐런 베스도 뭐 부통령 후보군에 올렸었던 사람이니까요. 뭐 개인적으로 뭐 민주당에서 서로 그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해 상황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우리 연방 정부가 로스앤젤레스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캐런 베스는 땡큐 뭐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면서 끝냈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그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바다주 특히 라스베가스 쪽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그 한인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네바다주에서 지금 예비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예비 선거는 네바다주가 경합주잖아요. 뭐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빼고 6군데 경합주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제 예비 선거가 치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척 그 중요하죠.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바다주에서는 오늘은 예비 선거가 치러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의 그 지도부는 목요일에 코커스 형식을 치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비 선거에는 니키 헤일리 이름이 올라가 있고 코커스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토론하고 하다가 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애매해지는 겁니다. 네바다주가 수십 년 동안 코커스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만들고 민주당의 주지사, 지금은 이제 공화당 주지사죠. 해서 이렇게 예비선거로 바꾸게 된 것은 2020년도에 그때 막 네바다주 엄청 창피했잖아요. 이 선거 이런 것들이 뭐 팬데믹 때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했었고 나중에 개표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딱 그날 하루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가서 누구를 지지합니다 하고 하려면은 특히 이제 네바다, 라스베가스처럼 젊은 그 아이들이 많고 그런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힘들다. 그리고 투표율도 너무 낮기도 하고 딱 하루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편 투표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당일도 투표할 수 있고 우편 투표도 할 수 있고 예비 선거로 하자 해서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은 이게 그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지금의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위원회가 전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랬고 해서 이거 안 한다 하다가 법적 투쟁하다가 결국은 두 개로 쪼개진 겁니다. 공화당 집안이. 민주당은 예비선거로 하고 공화당은 쪼개져서 누구는 니키 헤일리는 예비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목요일에 코커스가 따로 열립니다. 그러면 네바다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공화당이시라면은 오늘도 뭐 그리고 그 두 군데 다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 선거에서도 투표를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아주 혼돈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예비 선거에서 니키 헤일리를 찍고 코커스에 가서 트럼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비 선거에 가서도 트럼프를 돕겠다면서 위에 있는 후보들 나 니키 헤일리 지지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none of 에다가 찍고 코커스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이제 미국이 선거법 자체는 주정부가 관할을 하지만 또 그 당의 대표를 선거 후보를 뽑는 것은 당이 정하기 때문에 아주 애매하게 법원에서 판결을 해놔서 공화당이 예비선거도 하고 그건 이제 법의 주의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코커스도 하고 이거는 이제 당이 원하는 트럼프를 후보로 만들기 위한 이제 이렇게 그 된 겁니다. 그래서 네바다주가 대의원이 26명인데 굉장한 지금 그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공화당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또 이거 숫자도 또 다 다릅니다. 전체적인 대의원이 2,429명 가운데 과반수를 차지해야지 되는데 그 과반수 가운데 26명이 네바다주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비선거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바다의 공화당이시라면은 만약에 니키 헤일리가 뭐 숫자가 더 많아서 그 코커스 또 예비선거다 하니까 예비선거만 있는 줄 알고 코커스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목요일에 따로 열리는 거. 그러면 니키 헤일리가 숫자상으로 이길 수도 있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또 일반 유권자들이라면 코커스에 가는 정도면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딱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지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오늘 예비선거 치르는 사람보다는 어쨌든 코커스에 가서 막 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트럼프의 지지층일 수가 많은데 그런데 일반 그 공화당 유권자 같으면 만약에 뭐 잘 모르고 오늘 예비선거 해야지 되는가 보다 하고 예비선거에 가서 뭐 딱 보니까 트럼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니키 헤일리 찍고 왔다고 하면 그분이 오늘이 화요일이고 목요일은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 다시 또 코커스에 참여를 할 것인가. 이거 이제 지금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 세계 언론이 공화당에 다 전화를 건 거예요. 이걸 뭐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양쪽으로 하면은 답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운치 않은 거예요. 당 차원에서도 BBC 방송도 연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다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많이 나가겠죠. 양쪽으로 선거를 두 번 치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때는 네바다의 코커스가 굉장히 주목받았습니다. 지금은 예비선거가 훨씬 미국의 대세죠. 당연하죠. 이제 민주주의 선거라는 것은 곧 사람 숫자, 유권자 숫자, 그리고 그 유권자가 얼마나 투표를 하느냐는 투표자의 숫자, 투표율이잖아요. 그런데 예비선거가 여러 가지로 그 전부터
뭐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유연하고 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편리하고 해서 대부분 그렇게 가는데 몇몇 주가 지금 코커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네바다 코커스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스스로 이 주목받는 열기를 조금 깨뜨린 게 지금 네바다고요. 니키 헤일리 후보가 경호 신청을 했습니다. 비밀 경호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위협을 받는다 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고 뭐 심지어는 특히 그때부터 심해졌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가 뭐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니었었을 때 니키 헤일리가 태어났는데 그러므로 뭐 미국 그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어.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니키 헤일리는 태어났고 뭐 지금은 그 니키 헤일리 부모도 다 시민권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왜 대통령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니키 헤일리에 대한 어떠한 그 반감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게 지고 난 뒤에는 왜 사임을 하지 않고 저렇게 버티기를 하는 거야 하고 굉장한 그 위협 같은 것들이 어떤 행사장에 가면은 직접적으로 있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연단으로 뛰어 올라가서 위협적인 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 니키 헤일리 부모님들이 지금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데 간병인과 함께 어떤 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답니다. 수압팀이 오라고. 수압팀이 오는 것은 막 중무장을 하고 무슨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 것처럼 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저 안에 나와라 하고 처음에 설득도 하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수압팀이 오면은 와서 뭔가가 잘못돼서 이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도 니키 헤일리 집안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스와핑 사기라고 스와팅 사기라고 하는데 스와핑이 아니라 스와팀 스와팅 사기라고 하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하니까 나는 비밀 경호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니키 헤일리가 유엔 대사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좀 합리적인 증거 논지를 제시하는 주장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위협이 많다 해서 했는데 결론은 이건 이제 국토안보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나 다 비밀 경호 신청을 한다고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딱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하다. 부통령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하다 하면 경호에 들어갑니다. 이건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거가 치러지기 한 120일 요 안에 필요하다면 그 후보의 경호에 들어가는데 왜 120일이냐면은 11월 달 초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 전에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뭐 6월이 될 수도 있고 보통 7월, 8월인데 그때가 되면 전당대회에서 확정이 되죠. 대선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기준은 그겁니다. 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로버트 주니어도 그 지금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거든요. 이 사람은 왜 그 후보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왜 거부당했냐면은 본인의 거부당했다기보다 왜 신청을 했느냐. 본인의 아버지도 유세 도중에 지금 이제 그 학교가 돼 있는 이 엠베서더 호텔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바로 가까이 있어요. 저 날마다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암살당했고 또 삼촌도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당했고 했으니까 나도 신청을 해라 하는데 이건 너무 지금 지지율이 미미하니까 거부당했고 니키 헤일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인 경우는 초기부터 이 후보로 나선 처음부터 경호를 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처음으로 대선 후보로 나가니까 다른 인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뭐 백인 우월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에 대한 그 악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부터 경호를 받았고 니키 헤일리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1월 달이 그 어느 달보다 내가 선거 기금을 가장 많이 모은 달이다. 나를 얕잡아 보지 마. 아직 나는 힘이 있어. 돈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월 달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1월 달에는 한창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니케일리가 어떻게 될까 하고 이게 이제 중순 이후에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15일과 뭐 23일인가 그랬잖아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가. 그래서 그때는 한껏 올라갈 수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문제인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니케일리는 아직 물러날 뜻은 보이지 않고 있고 작은 기부자, 돈 작게 낸 그런 기부자는 바이든보다 오히려 트럼프가 지난해에 더 많았다고도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경제와 이민에 관해서 민주당에서 뭐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곤 하거든요. 이게 가장 약한 두 개의 골인데 경제와 이민. 경제는 실제보다 유권자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고 이민의 경우는 민주당인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스럽지 않은 것까지 포용을 하면서 어떠한 국경 안전을 지키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 결론은 오늘 뒤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번 대선은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가 될 것 같다 하는 게 2월 6일 현재의 결과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있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조금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항소법원 판결 이게 마지막 판결은 아닙니다. 연방 대법원이 항상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것 하나로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이민에 관해서 국경 안전에 관해서 이렇게 공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점심시간에도 하루 종일 점심시간 이후에도 그 위르겐 그 클린스만 감독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2023년 아시아 축구 연맹 카타르 아시아컵 4강전에서 전반은 뭐 그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조현우의 그 어떤 그 선방쇼 덕분에 이렇게 넘어갔고 0대 0으로 후반에 8분과 21분 해서 이제 2점을 주고 이제 끝났습니다. 후반전에 이제 8분 이후에는 이제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너무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 계시죠? 60년 이후에 64년 만에 우리 우승해보나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모든 선수마다 또 응원하신 분들마다 다 사연이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또 마무리를 눈물로 18살 때 처음으로 이제 아시안컵에 데뷔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2011년도 그때가 18살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시안컵은 아쉽게 끝났습니다. 자, 미국 뉴스를 말씀드리죠.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미국 뉴스에서는 열심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그 시도에서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연방 항소법원 그 컬럼비아 디스트릭의 3명의 판사들은 아니다. 대통령 그런 면책 특권이 없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선거 전복한 혐의로 시도를 한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 만장일치로 DC 항소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은 57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행정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다.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그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를 해서 무력화하려고 하는 이 같은 그 시도, 선거 결과를 이 같은 그런 데에 대해서도 무한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전 대통령은 지금 이 형사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들처럼 그냥 시민일 뿐이다라고 판결문을 썼습니다.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백지 위임장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주장을 우리 항소법원 판사는 용인할 수가 없고 더는 또 대통령도 아니고 따라서 면책 특권이 없다. 항소법원이 그러니까 다른 하급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지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는 특별검사가 1월 6일 의사당 그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혐의가 있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면책 특권이 있다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하급법원에서 지금 항소법원까지 왔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유명한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변호팀이
대통령은 정치 라이벌을 특수 군대를 대동해서 암살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 같은 행동을 해도 면책 특권이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다 잊으셨죠? 하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그 뉴스가 많아서 이제는 또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그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것도 그것도 대통령 직무 수행이다. 이건 부정선거라는 것을 여전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대통령은 어떤 때 기소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의회에서 탄핵됐을 때만 의회가 그때는 이제 재판관의 역할을 하니까 하원과 상원에서 그런데 2번 탄핵 재판에서 하원에서는 그 탄핵시켰는데 상원에서 안 돼서 탄핵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대통령은 유일하게 의회에서 탄핵되는 거 그게 이제 법정으로 보고 그때만 기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재판을 할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반대로 말했습니다. 지금 구태여 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필요가 뭐가 있는가.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서 대통령이라는 면책 특권 그 레이블을 떼고 나서 법정에서 아주 공정하게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벌 줄 수 있다. 지금 구태여 미국 그 이 상원에서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반대의 말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워싱턴에 그 재판 자체가 연기됐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타냐 추특한 판사가 원래대로라면 뭐 12월 달에 재판이 진행됐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연기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도 세련돼졌다고 할까요? 이게 우리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전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건 이제 항고한다고 했으니까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죠. 역시 연방 대법원이 보수 6, 뭐 진보 3 민 이런 상태에서 목요일에는 또 다른 거 투표용지에 콜로라도주 뭐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를 해야지 되는가 거기서 아닌가 하는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저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2024년도 대통령도 연방 대법원에서 과거에 아들 부시 대통령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될 경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6대 3 가운데서 6명 가운데 특히 한 명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은 여기서 빠져야지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본인의 와이프가 그렇게 트럼프의 그 부정선거 주장에 앞장서서 얘기를 했고 본인도 어느 정도 연루가 돼 있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 절대로 스스로 알아서 이런 케이스에서 빠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마음이 바뀌어서 빠질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로 썼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공화당을 비난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요. 개인으로 돌아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이걸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이걸 내가 갖는 건 좋은데 이걸 내가 갖게 되면 상대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건 또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나중에 가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걸 이제 안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연방 상원에서 만들어 놓은 초당적인 국경안 그런 그 협상 민주당과 협상한 안에 대해서 공화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인데요. 공화당이 그동안 국경 좀 제발 지켜라 그거 안 지키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해서 민주당이 공화당과 협상을 해서 처음엔 싫어했지만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발표를 했더니 거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국경 안보안은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만든 것은 통과시킬 가치가 있다.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도 근처에도 못 갔었던 정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걸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공화당이 하고 있는가? 그 속셈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사설이거든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화당원들은 정치인들은 미국 국경 보안을 강화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다 누구나 다 아는 골마 터진 이 국경 그 상처를 선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 더 이 골마 터진 상태를 유지하길 원합니까? 이게 바로 이번 주에 상원에서 국경 보안 법안의 발의 초당적으로 한 것. 그런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공화당이 선택하는 거 보면 공화당의 속셈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의회의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재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서 이 정책 통과되면 국경도 좋아지지만 민주당도 국경 안전에 대해서 뭘 하네? 이런 걸 주고 싶지 않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통과시키지 말아라 하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 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세부 사항을 지적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화당이 앞으로 지적할 그 같은 세부 사항은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하는 것은 결국은 결과적인 큰 맥락에서 이 국경 안보를 한다는 이 맥락에서 보면은 사소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한적인 이민법입니다. 포괄적인 건 아니에요. 왜 포괄적인 게 아니냐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여기 드리머를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것 없습니다. 불법 이민자에게 결국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줄 수도 있는 것을 오픈하는 거 이거 없습니다. 오로지 국경 안 전적으로 국경 보안 법안입니다. 공화당이 이걸 통과시키는데 그걸 그렇게 해줘야지만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그 바이든 백악관의 또 민주당의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걸 요구를 해서 민주당은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지금도 민주당의 극좌에서는 이거 싫어합니다. 이민에 대한 온정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항했지만 협상에 동의하고 민주당이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화당은 본인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원했었던 것을 해줬더니 본인들이 주장했었던 것을 abandon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포기한다고요? 현행법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국경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이 국경 순찰대원에게 자수를 하고 저 망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를 막 대는데도 그 이유가 조금 미흡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럼 법적으로 하자 하면서도 앞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날짜가 이거예요 하면서 그게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법원에 출두도 안 하고 흐지부지 된다. 이게 바로 공화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catch and release, 잡아놓고 풀어준다 하는 이게 현재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법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몇 년 계속 질질 끌고 하는 게 아니라 90일이나 180일, 6개월이죠. 그 안에 체류 또는 추방 결정을 내리는 신속한 검토 절차가 있고 기금도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몇 년 동안 바로 즉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평균 하루 들어오는 사람이 5천 명 이상이면 국경을 폐쇄해야 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권한을 줘서 의무화하는 거. 이거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데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5천 명 넘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지만 그거 국경 폐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거 안 받아준다 이 얘기예요. 상원에서 해놓은 것을. 하원은 심지어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도 그거 받지조차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만약에 공화당이 이 안을 거부한다면 선거 문제로 바이든에게 좀 플러스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바이든도 플러스 안 되고 국경도 엉망진창인 거 이거 민주당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아둔다면 앞으로 1년 이 혼란은 계속이 되고 그리고 공화당이 지금 또 속으로 희망사항이죠. 이런 얘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달에 이기고 나면 그때 1년쯤 더 망가지게 내버려 뒀다가 고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50대 50이에요. 수학적으로는. 그리고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그 당시에는 아니 1년 동안이나 이렇게 해놓는데 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할 겁니다. 민주당적인 것을.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이 국경개혁이라는 이 드물게 가지고 온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더 나은 국경개혁
개혁 기회는 영원히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고요. 공화당 하원은 그런 것 하는 대신에 오늘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에 투표를 합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 국경을 막 의도적으로 막 사람들 많이 몰려오게 했다고 하고, 그런데 헌법적으로 전문가들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뭐 반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국경 안에 대해서 국토안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알면서도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자, 이런 거고요. 잠시 뒤에는 제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재밌게 읽은 기사인데요. 큰 은행이 JP 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점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늘리는가가 궁금하고, 그러면 늘릴 때도 뭔가가 이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늘리기 전에 하는 조사 과정이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브랜치가 지점이 한 500개가 있는 은행 몇 군데나 될까요? 17개 은행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JP 모건 체이스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고 두 번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뭐 이 JP 모건 체이스가 앞으로 3년 안에 500군데 브랜치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소가 아무데나 다 아주 평이하게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공평하게 늘린다는 게 아니라 보스턴이라든가 필라델피아라든가 아니면 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샤롯테 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늘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지역이 뭐 17군데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부터 JP 모건 체이스는 브랜치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했을 때 분석가들이 회의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 사이에 늘리겠다고 하고 실제로 JP 모건 체이스는 브랜치를 많이 늘려왔답니다. 그런데 디파짓이 지금 2조 달러가 넘고요. JP 모건 체이스가 10년 전에 디파짓보다 거의 2배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 전체 은행 디파짓에 우리가 한 20%는 차지해야지. 이게 지금 JP 모건 체이스의 목표고요. 지금은 12%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컸었던 적도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체 그 디파짓에서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JP 모건 체이스만 지점을 늘리는 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지점을 늘리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너무 우리가 익숙하지만 39개 주에서 운영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모든 뭐 무슨 스타벅스가 한때 막 늘어나듯이 코너에 지점을 두겠다는 것은 아니고 반짝이는 여기는 은행 지점이 있어야지 돼 하는 곳을 이제 딱 찾아서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건데, 사실은 지점을 방문하는 은행의 고객들은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앱으로 뭐 저도 회사에서 체크 주면 바로 휴대폰으로 디파짓을 하는데, 그래서 닫은 지점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큰 은행들이 지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 세계에서도 사실은 새로운 커스터머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 장소가 있는 곳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대학생이나 젠지 아주 젊은 세대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은행을 가야지 될 그때가 있답니다. 그때를 위해서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손님이 오면 얼마나 잘 그 손님이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좋은 이미지를 줘서 계속 은행과 커넥션을 맺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갈 때는 어떤 때냐, 뭐 융자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대출이 융자죠.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은행에 가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그런 지역의 은행, 미국의 은행도 커나가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또 더 커나가려면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그 커뮤니티에도 지점을 개발해야 되는데, 어차피 개발을 할 거면 거기서도 뭔가를 우리가 끌어내자 해서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고 뭔가를 또 교육시키는 센터 같은 것을 마련을 해서요. 오히려 저소득층 지역에 오픈을 한 지점에서 그 성과가 훨씬 좋다는 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 체이스 그 JP 몰건 체이스의 얘기거든요. 커뮤니티 센터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수업도 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주고 예전처럼 막 은행에 막 줄을 서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니까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주로 어떤 안내를 하는 것, 가이던스를 주는 것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지점을 오픈하는 곳에는 아주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경우는 투자가 가능한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 메릴 린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릴 린치 그 브랜드가 있는 곳, 여기에 딱 중복되는 곳을 간답니다. 그래서 메릴 린치가 이미 형성해 놓은 그 손님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 뭐 하와이에 메릴 린치 고객은 많지만 또 하와이는 본토와 거리가 너무 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덴버하고 미니애폴리스 중에서도 막 저울질을 해봤대요. 여기서는 주택 소유율이 어디가 더 많은가 해서 덴버로 결정했다고 하거든요. 주택을 이렇게 그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이사 갈 확률이 많으니까 은행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소유주들 이런 식으로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했고 JP 몰건 체이스는요. 직원들에게 신용카드 데이터를 잘 그 분석을 하게 해서 손님이 어디서 이 크레딧 카드를 썼지? 뭘 샀지? 해서 룰루레몬, 스타벅스 많은 이런 곳에 이제 새로운 지점을 한다던가 하면서 계속 이제 손님들하고 부유층 손님에게는 그 나름대로 저소득층은 나름대로 필요한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해서 JP 몰건 체이스 뭐 부유층 고객들은 오히려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지점을 늘려간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점도 홈타운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홈타운 같은 느낌을 줘서 그 지역 현지에서 반드시 그 직원을 고용한다던가 해서 JP 몰건은요. 미국 인구의 70%가 한 운전해서 10분 정도의 우리 JP 몰건 체이스가 있도록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80% 인구가 15분 정도 운전하면 있을 수 있도록 이런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것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특히 2020년도에 조지 플로이드 그 살해 사건 경관이 뭐 목 졸라서 숨지게 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JP 몰건은 그 사업 확장을 할렘 중심부에 이제 우리가 여기도 좀 뭔가를 해서 좋게 관계를 해야지 되겠다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막 그 지점에 가보면 그 미국의 이미자 빌리 할러데이 막 이런 거 됐고 벽화 같은 것도 로컬의 그런 예술가가 그리게 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지금 그 성과가 좋다 하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더 많이 쓰여 있는데 뭐 사랑의 터널 이런 얘기까지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AM 1650kHz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암에 걸렸다는 걸 발표하고 즉시 이제 또 치료를 시작을 했죠. 그런 내용을 미국은 워낙에 영국에 대한 어떤 선망 이런 게 있어서 하루 종일 오늘 아침까지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딱 그겁니다. 이제 지난번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받던 도중에 암이 발견됐다. 그럼 전립선 암이냐? 전립선 암이 아니라는 것까지만 압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럼 왜 이걸 지금 발표를 했지? 원래 왕이 왕자 시절에 암 관련 센터에서 어떤 그 자선도 하고 후원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내가 병 걸린 것을 가지고 남자들이 전립선 암 검사도 받게 하고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도 있었다. 그리고 막 추측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또 뭐 캐서린도 병원에 입원해서 그 큰아들 와이프도 지금 뭐 치료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이다. 그리고 리시 수낙 총리도 계속 만나고 뭐 행사는 가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헌법이 하라는 것은 한다고 하고 아들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해리 왕자가 대관식 할 때요 가긴 갔지만 그게 영국에서 중요한 게 딱 교황이 발코니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발코니에서 가족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해리 왕자는 뭐 책 쓴 것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미국 여성과 결혼했다고 이혼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아들에게 아버지가 전했고 아들은 곧바로 지금 집도 겨울 폭풍 때문에 난리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이거고
암의 종류가 200가지가 넘는데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영국 사람들이 또 암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알렸다 하는 것. 바이든 대통령도 아들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큰 아들을. 그래서 암은 특히 희망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은 한 달 동안이나 뭘 숨겼다. 이게 굉장히 이슈예요. 영국 왕은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 미국의 국방장관은 당시에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도 전쟁 중에 적장이 뭐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 이건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지 될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 들고요. 그 뉴욕 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4월 달에 발표하고 9월부터 야, 우리 안전하게 지킵니다 하고 로봇 순찰대를 발표를 하고 사진 찍고 했거든요. 4개월 쓰다가 그만뒀답니다. 로봇가 계단을 올라가기를 해요. 사람을 구하기를 해요. 돈 낭비다 하는 얘기죠. 강혜신이었습니다.